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이게 세계 64개국 통화 중에서 뒤에서 5등이에요. 60등도 아니고 59등도 아니고 64개국 중에 딱 60위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돈 가치가 낮은 나라가 딱 4개국뿐인데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경제가 완전히 박살난 아르헨티나,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터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 그리고 인도예요.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미국 달러는 103이고 중국 위안화는 107인데 우리 원화는 고작 86밖에 안 돼요. 선진국이라는 한국이 아르헨티나랑 터키 바로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8년 온 국민이 금반지 모아서 나라 빚 갚던 그때랑 지금 원화 가치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무려 27년 전 외환 위기 수준으로 우리 돈이 추락한 겁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나드는 지금 해외여행 갈 때 체감하는 그 부담감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제기구가 공식 발표한 숫자가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돈이 왜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라고 BIS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전 세계 64개국의 통화 가치를 측정해서 발표하거든요. 여기서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명목실효 환율 지수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 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준이 되는 연도를 100으로 잡고 그것보다 높으면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간 거고 낮으면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국의 명목실효 환율 지수가 80.58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9년 8월 이후로 무려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때 수치가 88.88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IMF 외환 위기 때와 비교해 봤을 때인데요. 1998년 11월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던 그 시절 수치랑 지금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빚 갚자고 결혼 반지까지 내놓던 그 시절만큼 지금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발표한 공식 통계라는 거죠. 그럼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요. 이 나라 명목실효 환율 지수가 4.89밖에 안 됩니다. 기준 연도 대비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우리가 86인데 아르헨티나는 5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거의 화폐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가 왜 이 지경이 됐냐면 오랜 기간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마구 풀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물가가 연간 200%씩 오르는 나라예요. 그 다음이 터키인데요. 16.27을 기록했는데 이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경제학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금리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쳤죠. 일본은 70.14로 세 번째인데요. 일본은 좀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부러 엔화 가치를 낮추는 정책을 오랫동안 펼쳐왔어요. 문제는 그게 너무 심해져서 지금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인도가 86.2로 네 번째고 우리나라가 86.58로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랑 인도 차이가 고작 0.56밖에 안 나요. 인도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7%로 높아서 외국인 투자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우리는 1%대 성장률에 머물러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반면에 미국 달러의 명목실효 환율은 103.15로 기준선인 100을 훨씬 넘어서 고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86인데 미국은 103이에요. 이 차이가 17포인트나 나는 겁니다.
달러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수치죠. 중국 위안화도 107.7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우리보다 21포인트나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돈이 강해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돈이 더 약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장사하는 나라인데 상대방 돈은 강하고 내 돈은 약하면 불리해지잖아요.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원화도 같이 흔들린다는 건데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가 실제 가치보다 25%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도 함께 저평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명목 실효 환율 말고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지표도 있거든요. 이건 물가 수준까지 반영해서 우리나라 화폐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10,000원을 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도 상황이 안 좋아요.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87.05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던 그때 수준이라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는 이 수치가 68.1까지 떨어졌고 금융위기 때는 78.7까지 하락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건데 걱정되는 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서 우리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이 돈을 마구 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더니 90 중반대를 맴돌다가 최근 들어서 90 아래로 떨어진 거죠. 특히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한 달 만에 실질 실효 환율이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 정도 변동폭은 64개국 전체를 놓고 봐도 세 번째로 큰 수준이었어요. 한국만 놓고 보면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 때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그때도 환율이 14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었죠. 그럼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큰 요인은 달러 강세인데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한 현상이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더 많이 몰리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가 강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달러가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지금 원화의 하락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통화들에 비해서도 원화가 유독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라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100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상한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달러가 다른 나라 돈들에 비해서는 약해지고 있는데 유독 원화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달러 문제가 아니라 원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국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인데요. 계엄 사태 이후로 한국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가 불안정한 나라에 돈을 넣어두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고 있는 게 환율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해외 투자 확대예요. 요즘 서학개미라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분들이 달러를 사면 원화를 팔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연금 운용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어요. 2022년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평균 1,150원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평균 1,350원 수준에서 새로운 균형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200원이나 올라버린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 원화도 따라서 약해지는 패턴이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와 엔화를 비슷한 성격의 통화로 보기 때문이에요. 일본이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원화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30원에서 940원 사이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는 수준인데요. 이건 엔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같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중국 위안화 약세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국과 중국이 교역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안화가 1% 떨어지면 원화도 0.6% 정도 같이 떨어지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수입 물가 상승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와도 원화로 환산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2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2.6%나 올랐는데요. 7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상승률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 물가 상승이 내년 상반기쯤 마트 가격표에 반영될 거라는 얘기죠. 밀가루, 휘발유 같은 필수품들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이런 것들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 체감 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인천공항에서 달러 현찰을 살 때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섰거든요. 시중 환율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에요.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더 심각한데요. 헬싱키 공항에서 유로를 사려면 원화로 1,890원이 넘는다고 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로가 1,300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죠.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결제 금액이 확 늘어난 걸 느끼실 거예요. 챗GPT 구독료 같은 해외 서비스 요금도 다 올라간 거거든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구독 서비스들도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달러로 결제되는 서비스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기업들한테도 환율 상승은 양날의 검인데요.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벌어오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웃고 있어요. 반면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중소기업들은 울상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데 그걸 판매 가격에 다 반영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진이 쪼그라드는 거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실질 신뢰 환율이 10% 하락할 때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9%포인트 낮아진다고 해요. 수출로 버는 것보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제조업은 해외에서 부품이랑 중간재를 사와서 조립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도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죠.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큰데요.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가거든요.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주식 팔고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이득이니까요. 주식이 30% 올랐어도 그 사이에 환율이 그만큼 올라버리면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수익이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
국내 자금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거죠.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는데요.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거든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구두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 관계자들이 시장에 나가서 환율이 과도하게 올랐다, 필요하면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로 시장을 달래는 건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을 활용한 전략적 환해지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환해지라는 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의 연금 자산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위험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환율이 나중에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대기업들한테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라고 요청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률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 IMF 사태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에는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많아서 원화가 떨어지면 나라 전체가 망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순채권국이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 자산을 가진 쪽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국가 부도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게요. 환율 상승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특히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대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웃고 있는데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한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할 경우 물가가 0.2%포인트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년 물가 상승률이 2.1%에서 2.3%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이미 건설업 같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면 달러 강세가 약해지면서 원화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2026년 말 원달러 환율 중간값이 1,418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보다는 낮지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거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심리적 저항선을 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6년에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라고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는 원화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계산인 거죠. 문제는 그 사이에 서민들이 겪을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넣고 싶어 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폴 크루그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정치인이 환율을 무시하면 환율이 그 정치인을 끝장낸다는 거예요. 환율은 설명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원화 약세는 단순히 미국 달러가 강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환율이나 물가 문제를 음모론이나 가격 통제로 해결하려 했던 나라들은 전부 실패했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조선 후기 당백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화폐 가치 안정과 대외 신뢰 회복에 집중하지 않으면 원화 신뢰 상실과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갑 속 10,000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신다면 그 감각이 맞는 거예요.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